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수세에 몰린 독일은 사실상 마지막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동부전선에서의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연합국은 독일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파리 탈환, 벨기에 수도 브뤼셀 탈환을 이어 독일 본토로 진격하고 있었고,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 폴란드 동부 지역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때만 해도 독일은 강대국인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하고 소련의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지만 다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와 버렸죠. 승기를 잡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1944년 9월 17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독일의 항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며 네덜란드 지방을 탈환할 수 있는 마켓가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은 네덜란드의 주요 다리를 확보하고 독일 본토로 진격하려는 목표였습니다. 이 작전에서 영미 연합군의 거의 모든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 강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작은 카페인 카페 헤일로는 연합군의 비밀기지로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이곳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 당시 카페 주인은 연합군 병사들을 숨겨주며 독일군의 눈을 피해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연합군이 네덜란드를 수복하는 동안 이 카페는 중요한 작전을 계획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죠. 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와 자만으로 연합군의 마켓가든 작전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동부전선에서도 히틀러의 서방수 발터모델 장군의 방어 작전에 막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부와 동부전선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수장 히틀러는 전쟁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직감했고, 연합군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히틀러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쟁을 뒤집을 최후의 슈드를 구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르덴 대공세로도 불리는 벌지 전투입니다. 4년 전에 독일군은 벨기에의 아르덴 숲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격해 프랑스 방어선을 붕괴시켰는데, 히틀러는 이번에도 아르덴 숲을 통해 돌파하려고 한 것입니다. 초기에 바스톤으로 신속히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연합군의 보급소였던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여 서부전선 연합군을 뚫어보겠다는 야무진 작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마지막까지도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고, 이 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길 원했지만 독일군 수뇌부들은 이 작전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이미 독일군과 정치권 내에서 히틀러에 대한 반대와 불만이 강했는데, 1944년 7월 20일에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 암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평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철저히 수상적인 행동을 자제해왔고,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히틀러의 동부전선 지휘소였던 늑대 소굴에 폭탄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폭탄은 작전 도중에 회의실에서 폭발했지만 히틀러는 약간의 부상만 입은 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독일군과 정치권 내 반 히틀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으며 슈타우펜베르크도 이때 처형되었습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거사를 치르기 전에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더라도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하였죠. 이 사건 이후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반대자들을 철저히 없애면서 전쟁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상황은 군 수뇌부들이 히틀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로부터 벌지 전투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 명령을 받은 발터모델 원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도박과 다름없는 대규모 공세 작전을 수립해야만 했죠. 독일군은 거듭된 패퇴로 전력이 감소한 상황이었고, 병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신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병력과 기갑 전력을 채우기 위해 동부전선에 투입된 병력 일부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없는 살림에 박박 긁어모아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1000여 대의 기갑 전력을 겨우 확보하게 됩니다. 작전 시기는 혹한기인 12월 겨울로 잡았는데, 이 시기는 아르덴 숲 지역이 안개에 휩싸여 연합군의 공군 전력이 제대로 뜨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또한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던 전격전의 방식 그대로 최대한 빠르게 아르덴 숲을 돌파하여 4일 만에 멜지강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족한 보급품은 점령지에서 탈취하기로 했는데, 애초에 이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독일군의 전력이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독일군은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베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군의 대공세는 1943년 12월 16일 새벽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덴에 주둔한 연합군 부대는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독일군이 한겨울에 산림지대로 진격해올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덴 숲 지역의 방어로 맡은 부대는 미군 제8군단이었는데, 당시 교착화된 전황 속에 대부분의 주력 부대가 후방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죠. 독일군의 기습적인 대공세가 시작되자 이 소식은 곧바로 파리의 연합군 사령부에 전달되었고, 그 사이 며칠 동안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벨기에 서부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는 빠르게 101 공수사단과 82 공수사단을 각각 바스토니와 생비트로 투입시켜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하임 파이퍼가 이끄는 독일군 SS 부대가 벨기에의 말메디에서 약 84명의 미군 포로를 기관총으로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말메디 학살로 알려졌고, 후에는 전쟁범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죠.
또한 독일군은 전면 공격과 동시에 교묘한 후방 교란 작전을 펼쳐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후방 교란 작전을 지휘한 독일군 장교의 이름은 오토 슈크르첸이 중령으로, 그는 1943년에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 감금 중인 무솔리니를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공로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병사 중 영어가 유창한 인원들을 선발해 노획한 미군 군복을 입혀 후방 지역으로 침투시키는데요. 이들은 성공적으로 검문 검색을 피해 주요 전화선을 절단하고 도로 표식을 바꾸는 등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활약 때문에 연합군은 일반 장병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으며, 연합군 헌병들은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는 누구인가, 일리노이주의 주도는 어디인가 등의 오직 본토 미국인들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스파이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인해 사령관이 노마 브래들리 장군이 스파이로 의심되어 며칠간 구류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브래들리 장군은 정답을 정확하게 대답했으나 이를 질문한 헌병이 잘못된 답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바탕 스파이 소동을 일으킨 오토 슈코르체니의 부대는 더 이상 교란 작전이 통하지 않자 다시 독일 군복으로 갈아입은 뒤 유유히 일반 전투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초반 기세를 몰아 독일 제5기갑군은 엔트워프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바스토니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대전 초기 싸워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친 프랑스군과 다르게 아르덴 지역을 방어하는 소수의 미군 부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저항하여 갈 길 바쁜 독일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공병대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아르덴 지역 산림 지역 특성상 대규모 기갑부대의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여 독일군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길목의 다리를 파괴하여 이들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12월 21일이 되자 독일군은 바스토니의 수비를 맡고 있던 미군 101 공수단단을 완벽하게 포위하였고, 하루라도 급한 독일군은 이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애초에 독일군은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바스토니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점령하고 지나치는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미군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바스토니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복을 요구한 것이었죠. 그러나 101 공수사단의 앤서니 맥콜리프 준장은 이들의 항복 요구에 너츠라고 응답하며 바스토니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12월 22일 밤이 되자 아르덴 지역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안개가 걷히자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합군 공군기들이 발진하기 시작했고, 독일군 기갑전력과 보급부대는 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바스토니와 생비트와 같은 거점에서 치열하게 방어 중이던 연합군에게 공중보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공격부대 중 가장 서쪽으로 깊숙이 진출한 파이퍼 전투단도 더 이상 전투를 치를 만한 연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벨기에 내륙의 라그레즈 마을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연료와 탄약이 바닥나게 되어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공세 초반 5,000명의 병력으로 시작했던 파이퍼 전투단은 겨우 800명의 생존자와 함께 전차를 버리고 후퇴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미군 병사들은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조그만 트리를 찾아 눈 위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벌어진 전투였기에 이들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맞대고 자기도 했는데, 한 에피소드로 미군 병사들은 독일군 포로들과 같은 참호를 사용하기도 하여 포로들이 춥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적이지만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던 순간들이었죠. 12월 말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의 항공 지원이 재개되자 독일군의 진격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군은 이 전투에서 기존의 정예부대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군과 신병을 동원했기 때문에 전투력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이 되면서 조지에스 패튼의 미 제3군이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요한 보급소였던 바스토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세는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반격에 성공한 연합군은 이제 기세를 몰아 벨기에 서부로 넘어 라인강 근처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틀러의 마지막 초유의 발악이자 도박이었던 벌지 전투는 처참하게 실패하여 나치 독일의 시한부 기간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공세 시작 후 9일 동안 약 96km나 진군하여 히틀러의 바람대로 과거 프랑스 침공의 영광을 재현하나 싶었지만, 연합군의 효율적인 명령체계 아래 반격을 시작하자 보급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이때 당시 독일군이 벨기에 서쪽으로 깊숙이 진격하여 마치 거대한 돌출부와 같은 전선을 형성했기에 이 전투는 미군에 의해 벌지 전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무모한 작전이자 독일군 최후의 대공세인 벌지 전투는 시작부터 승산이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부전선의 병력을 빼는 바람에 교착 상태에 있던 소련군의 공격을 앞당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병력, 보급, 병사들의 훈련도, 제공권까지 어느 하나 연합군보다 앞선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날씨 하나만을 믿고 추진했던 히틀러의 망상은 겨울 안개가 걷히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독일 최후의 정예병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독일의 패망은 앞당겨졌습니다.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라인강을 넘어 진격해 들어오고, 뜻밖의 이득을 본 동부전선의 소련군은 바르샤바를 탈환하고 파죽지세로 독일 본토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과연 연합군과 소련군 중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에 누가 먼저 입성하게 될까요?